되어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에 서양사 하시는 분들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종교혁명,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어떤 영향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도 이 막시즘을 중심으로 서양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청교도 혁명 그 앞에를 다 잘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없는 것이 되고,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도 다 배우셨겠습니다만은 토마스 홉스부터 시작하는 사회 계약론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에서부터 그 정당화의 논리와 그것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서양사를 읽어요. 그러니까 마치 서양이 자본주의부터 시작된, 서양 근대가 자본주의부터 시작된 것처럼 읽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서양에서도 그건 조금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홉스가 살았던 시대에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고대의 공화주의적인 자유의 논리가 어떻게 부활되었는가, 요 맥락을 칸틴스키나 같은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제3의 공화주의적 역사학의 흐름조차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서양사학이라는 게 1차 사료를 보고 하기는 어렵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 이제 따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해주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반절은 빼놓고 하는 얘기라 것이고요. 서양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유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인간은 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원초적으로 틀지은 것,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한데, 이것을 하나의 문명적인 관점에서 틀지은 것은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대단히 재밌게도요,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금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2000년 동안 한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류적인 위치를, 그래서 사회의 제도 자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위상을 차지했던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별로 많지 않아요. 서양에서 가톨릭 교회가 일부 그렇게 재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톨릭 교회 아니고,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서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제들의 하이어러키가 신자들 사이의 자유와 평등보다 신학적으로 더 근본적인 차원에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하고는 아예 입론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점을 믿는다는 것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같이 믿더라도 처음에 있었던 7개의 이 대종교회의의 결론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지만, 그 뒤에 성서와 교회의 관계에 관해서는 굉장히 달라요. 가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 압도적 주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데는 성공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1517년에 발발한 이후에 약 한 100년 뒤부터 다시 한 100년 뒤까지, 대체로 서양의 17세기의 중반에서 18세기의 중반 정도까지의 약 100년 정도는 교회 안에서도 주류가 되었고, 사회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주류가 될 수 있었던 독특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단의 프로테스탄트 이 혁명가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혁명의 여파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저는 헌정주의라고 부르는 표상정치의 필수성과 취약점을 어떤 형태로든지 통찰하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헌정주의 이 두 개가 결합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헌정주의의 근대적 변형이다, 근대적 적응 형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간단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맥락이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사상 중에 자유의 사상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 학교 다니는 동안 여러 텍스트를 많이 읽겠는데요. 오늘 저한테도 하나 소개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제 글을 소개하기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다른 두 논문에 비해서 훨씬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이 글을 읽어보시면 마틴 루터가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루터의 용어에 따르면 자유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런가? 루터의 논증은 이래요. 루터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중심으로 자유를 이해하는데,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외부의 적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지점에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영적 자유이다. 논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대 가셨던 그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할머니들이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본인들의 10대를 회상하면서도 그 10대의 기억에 잡히지 않고 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그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내 몸을 유린할 수는 있어도 내 영을 유린할 수는 없다 라고 끊어내는 것, 인간의 자유를, 심지어는 인간의 이 신체와 생명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방식. 여러분, 루터는 이런 류의 글을 그냥 쓰고 그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글로 설득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가 이런 글들을 쓸 때는 루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산 건 아니고 젊었을 때. 네? 그 독일말은 포럼스라고 부르는 국회에서 도시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를 열고 거기에 루터를 파문하기 위한 재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루터가 파문을 당할 것이고, 이제 교회의 보호가 없으면 누구도 루터를 죽여도 되기 때문에 루터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루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갔다가 거기서 작센공이 이렇게 이제 루터를 이렇게 납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름 바꿔서 숨겨놓고 거기서 이제 신약성서 번역하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유럽 사람들이 루터가 과연 거기에 갈 것인가, 거기에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지 않겠어요? 루터가
거기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에 매여 종노릇할 자리에, 히브리서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루터가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 자기가 이 95개 교의 반박문을 써붙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옳은지, 왜 교황의 이 루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루터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는지를 떳떳이 논증하는 거예요. 그 루터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자유,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다 많이 잊어버렸던 자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도 이런 자유의 모습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자유가, 이런 의미의 영적 자유가 서양 사람들을 다 매혹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종교 개혁 운동이 벌어지고 이 카톨릭과 나누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 세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종교 운동으로 있었는데요. 대체로 155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 드디어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약 한 100여 년 동안 유럽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이게 했죠. 처음에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싸웠는데, 나중에는 프로테스탄트들 중에도 서로 교리가 달라서 막 싸우게 돼요. 저는 원래 침례교회를 갔고요. 저희 집사람은 장로교인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둘이 같이 애도 낳고, 제가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애도 낳고 잘 사는데, 사실 3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침례교인은 일어나셨어요. 저 같은 침례교인은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해도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인들은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많이 싸웠어요. 장로교인들이 우리를 많이 죽였습니다. 네? 종교개혁의 이 엄청난 자유의 메시지가 유럽 사람들을 매혹시켰는가 하면,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을 완전히 종교 전쟁의 도가니로 집어넣었어요. 자, 이 종교 전쟁의 도가니에서 유럽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카톨릭 사상가였던 장 보댕이 제안한 한 개념을 이렇게 좀 갖고 와서 쓰게 됩니다. 그게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이니까 주권에 복종하기만 하면 평화가 달성된다,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 그 웨스트팔렌이라는 데서 조약을 맺고 주권 국가들의 세계로 유럽을 바꾸기로 한 다음에 잠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권 국가들이 이제 확립이 되니까 그것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유럽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 바깥에까지 가서 싸우기 시작했고, 유럽 바깥에 있는 나라들도 주권을 갖기 위해서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대전쟁, 유럽의 근대 문명은 근본적으로 전쟁의 문명이에요. 20세기가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세기들 중에 가장 참혹한 세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역설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유의 이념 때문에, 자유의 이념에 이 매혹적인 측면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이 자유의 이념에 매혹되어서 종교전쟁을 한참 수행하던 일단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스스로 깨닫는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간이 만든 권력에다가 적용해서 평화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유럽을 새로 짜는 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럽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노선은 없겠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트 아리스토텔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이 혼합 정체의 사상과 상당히 유사한 헌정주의의 논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성서 안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서 안에. 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이에요. 그 사실 성경 안에 신약 성서에는 정치적인 어떤 뭐 나라 만들기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뭘 가져오기는 어려운데, 구약 성서예요. 특히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 만들기의 역사는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일종의 정치의 이론이 거기 전개되어 있다고도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사무엘이나 아니면 그 킹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의 정치 노선이 인간의 탐욕과 타락 속에서 어떻게 이지러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지러지고 다시 회복되었는가, 이렇게 봤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했던 것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13개의 지파가 각각의 지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채로, 또 자세히 읽으면 그 안에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온갖 가축들이 함께 있는 채로 자신의 자신다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함께 자유하고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기로 맹약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저 미스바에서도 여러 차례 갱신이 되고 세겜에서도 갱신이 되고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자들은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이론가가 지금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요한네스 아르스토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네덜란드의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이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틀 지워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은 이 종교혁명 이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치하기가 편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모든 사람은 다 적어도 가능성으로서의 자유를 감지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자유의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평등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만 읽어봐도 노예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여자는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저 텍스트에 그렇게 나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여성은 성인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지위에 있다, 아이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당연히 전제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후에는 그 전제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이제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논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 표상정치라고 하는 인간의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하고 또 종교혁명 이래로 만들어져 온 근대적 헌정주의의 독특한 모습이 좀 이렇게 서로 합쳐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로서는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는데 그
근대적 헌정주의가 갖고 온 독특한 양상이 있어요. 그냥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 안에다가 만들어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권을 만들어 넣으면 논리적으로 이제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그 정치 공동체 속에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아무렇게나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적어도 바이캐머럴 머리가 여러 개인 그런 헌정주의의 기본틀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공동체의 묻 구성원들과의 관련 속에서 정치를 해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자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정치, 법치주의, rule of law가 요청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권의 목록이 생긴 거하고 법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수가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보면 11페이지 이후에 제가 그래서 우리 나라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정치적 좌우의 문제든 또 우리 보수와 진보의 문제, 또 수구와 급진의 문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좀 위치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프로테스탄트는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상정치의 그 독특한 양상으로 돌아와서 얘기할 때 이 표상정치는 이렇게 디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포밍을, 그러니까 어떤 꼴을 만드는 것, 제도화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고, 폼 자체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리폼을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관용과 중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덕이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이념적인 특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이 두 가지의 덕을 동시에 가진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주의자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개혁주의라는 말은 제가 그냥 쓰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일부 흐름에서 본인들을 개혁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뜻 자체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제 얘기는 제가 좀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뭐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뭐 저는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저 나름대로는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뒷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 함께 얘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네. 우리란 법 대신 계속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 헌법을 이렇게 다는 아직 공부를 못했지만 일부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되게 기독교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헌법 10조나 12조나 뭐 변호인의 조력권이나 적법 절차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갖고 온 그런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구약 윤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살펴보고, 또 피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그렇고, 또 증인을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조항도 사실 다 헌법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은 그냥 이런 헌정주의를 그냥 사회 계약에 따라서 이런 멸절의 정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공존성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정치 체제 흐름으로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거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같이 이렇게 연결짓는 거는 너무
소름이 돋았고요. 저는 질문이 이런 구약의 현대 시대의 그런 구약의 윤리를 실질적으로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헌법 조문들이 더 이게 이번 개헌이나 이런 거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헌법 체계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만의 기독교적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보이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공부하다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면 이제 헌법 사상, 헌법사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취직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인데 다만 방법은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특별히 서양의 맥락에서는 제가 오늘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신약 성서의 가르침이나 구약 성서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예에서 끌어내온 어떤 그 역사적인 원리 같은 것들이 서양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할 때 거기에 도움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 그걸 알지 못한, 또는 그 역사에 관심도 전혀 없는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게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당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식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둘째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런 연원을 거쳐서 세속화된 하나의 문서를 그 연원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저는 두 가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셸 푸코가 제안하는 이 고고학적인 방식 또는 계보학적인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서양의 헌법 문서들을 1차 텍스트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읽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지를 그냥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갖고 있건 아니건 사람들이 독자가 따라 읽으면 이랬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엄정한 역사학적인 또는 사상사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서양 사람들로부터 배웠거나 서양에 다녀온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역사의 이면에 있는 진짜 그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비밀을 듣듯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양 사람들도 다 잊어버린 서양 근대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양 사람들 중에는 나오기가 어려워졌어요. 특별히 1968년 68혁명이라는 것 이후에는 진지하게 그 텍스트 자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정치적이고 미학적인 해석만 자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공부로 푸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 현실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진당 사건도 그렇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개헌 문제도 그렇고, 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정치적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구성함에 있어서 실정헌법의 해석론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정헌법의 해석론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선택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근본적으로 그것이 자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그냥 종교적인 선호로서의 신앙 말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싫어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출발점까지 연결시켜서 논증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